자, 그래서 이제 아까 좀 하다가 말했는데요. 거기 자, 지금 130쪽 좀 보다 많았죠? 네. 30쪽.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쭉 있고요. 네. 그다음에 6번, 뭐 7번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양괄식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네. 131쪽을 보세요. 131쪽. 131쪽의 중간에 보면 양괄식 단락은 소주제문을 단락의 첫 부분과 끝 부분에 두는 방식이다. 거기다 붙이면 양괄식 단락은 그냥 나오는 131쪽의 두 번째 단락 첫째 줄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너무 쉽잖아요. 양괄이죠, 양괄. 두 갈이 앞부분이고 미갈이 끝부분이면 양괄은 양쪽이겠죠. 네. 뭐 이거 뭐 한국인이라면 다 아는 말이니까. 그래서 이 양괄식은 왜 하냐면 일종 이중적인 어떤 걸 하는 거죠.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 이중적인 어떤 설명을 그걸 또 강조할 수 있거나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양괄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 131쪽 첫째 줄에 보면 이 단락 첫 부분 보면 인간은 고독한 존재다. 얼핏 보면 두 가지씩 같죠. 네. 인간은 고독한 존재야 라고 했는데 이것을 이제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 인간이 고독하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단락이 아니라 집에 애착을 가지게 된다는 점을 설명하는 단락이다. 즉 인간이 고독하다는 점이나 가을비에 젖어 남의 집 처마 밑으로 피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쓸쓸함은 안식할 수 있는 집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설명하기에 가져온 것들이다. 맞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이제 미괄식 단락의 장점은 독자의 마지막까지 잡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고독한 존재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때 처음에 두 가지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고독한 존재이다. 근데 그 밑에 보면 때문에 고독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60만이라도 담을 수 있는 뭐 집에 더욱 깊은 애착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단락 보세요. 양괄식은 소주제문을 단락의 그 앞부분과 끝부분에 이렇게 두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뭐 선비정신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갈게요. 단락의 통일성. 여기서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있어요. 뭐가 잘 나오냐면 132쪽에 거기 통일성의 개념의 넷째 줄, 통일성이라고 내무처럼 내무. 이거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그러니까 여기 단락의 네모라고 한다. 찾았어요? 넷째 줄, 132쪽에 넷째 줄 있잖아요. 통일성의 개념 넷째 줄. 그래서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 다 쓰려면 이제 힘드니까 그냥 하나 여기서부터 이걸 어느 색으로 다 밑줄 긋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한다. 통일성이라고 한다 있나요? 네. 여기 통일성 네모. 이러면 끝난 거예요. 이게 시험에 아주 잘 나와. 이렇게 나온다고요? 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완전 쭉 찍게 쭉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래서 여기에 네모를 쳐놓고 무슨 성이냐? 통일성, 무슨 성, 뭐 광합성 막 나올 거 아니에요. 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일성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근데 이거는 뭐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한다든가 이해하면 되지 않나요? 자, 단락이 문장이 있는데 단락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긴밀하게 여기 밑줄 써요.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이거 긴밀하게를 좀 더 유식한 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좀 더 유식한 말이야. 금방 밀줄째인데 유기적. 아까 저 유기적 했잖아요. 올게임이라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자, 그걸 통일성.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통일성이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을 모른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철을 모른다 거기 133쪽에 보면 그렇죠? 뭐 겨울에 미니스커트 입는 여자가 철없는 여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철을 모른다 라는 말을 이렇게 했는데 위 단락은 그 밑에 있죠. 이 단락은 한번 보세요. 그 위 단락은 철분지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한 단락이다. 이런 말 있죠? 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단락의 첫 문장이 소주제문이라 할 수 있어요. 여기다 붙여 있어요. 여기도 시험 잘 나와요. 단락의 첫 문장이 소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첫 문장이 뭔지 알겠죠? 철을 모른다는 말은 때를 모른다는 의미에서 때와 장소를 모른다는 의미로 확장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소주제입니다. 소주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거 좀 알면 되겠고요. 뒤에는 뭐 그냥 별 내용이 없어요. 그냥 건너뛰고. 자, 단락이 긴밀성으로 갑시다. 이번 137쪽. 단락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긴밀성이라고 하는 것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자, 형식적 긴밀성 137쪽. 자, 137쪽. 그러니까 이 과목 그냥 여러분이 이 시간에 그냥 거의 다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하세요. 형식적 긴밀성은 뭐냐면
접속어나 쓰세요. 옆에다가 땡땡 지시어. 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형식적 긴밀성 접속어라든가 지시어 거기다 이건 책이 안 나오는 거니까 땡땡하고 접속어 지시어 이렇게 쓰라고. 형식적 긴밀성 밑에다가 옆에다 땡땡.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여기 또 밑줄 써요. 단락의 형식적 긴밀성은부터 말한다까지 세 줄 있죠? 단락의 형식적 긴밀성부터 말한다.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나오냐면 자 여기 단락의 형식적 긴밀성에다 가로를 묶어놓으세요. 가로를 묶어놓고요. 그래서 자 단락에 사용된 문장 사이에서 거스로 드러난 글의 장치들이 연결관계의 긴밀성을 드러내거나 암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면 형식적 긴밀성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째서 여러분이 헷갈리냐면 긴밀성이 형식적 긴밀성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내용적 긴밀성이 뒤에 가면 있어요. 있다고요. 거기 어디냐면 139쪽에 3번이라고 써져 있죠. 내용적 긴밀성이라고 있을 텐데 139쪽에 3번. 내용적 긴밀성. 그러니까 자 시험에 여러분 보세요. 이제 시험을 보면 1번, 2번, 3번이잖아요. 이제 보세요. 여러분 공부라는 게 어떤 건지 1, 2, 3, 4야. 그러면 긴밀성이야. 그러면 하여튼 긴밀성, 자 이제 여러분 공부를 조금만 하면 긴밀성이 답이겠죠.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 그러면 이게 긴밀성이 아니야. 여기 이건 답이 아니겠죠. 그러면 뒤에가 긴밀성이 안 들어가서 답이 아닐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 이게 형식적 긴밀성, 내용적 긴밀성에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게 고쳐도 틀리고 안 고쳐도 틀리고 한 장을 넣으시죠. 고치려고 하다가 안 고치는데. 근데 사실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 단락의 사용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형식적 긴밀성에서 이제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연결관계 이런 말 있죠. 연결 관계란 말 있잖아요. 연결 관계인데 근데 여기서 특히 어떤 연결 관계냐면 글에 지금 보면 장치주 장치 거기 그 두 번째 줄에 글에 장치들의 연결 관계라고 써놨죠. 네. 그런 의미로 이제 나올 경우는 형식적 긴밀성이에요. 그래 장치들의 그런 연결 관계 이런 말이 나오면 그게 형식적 긴밀성이에요. 그 말 이해가십니까? 형식적 긴밀성은 장치들의 연관 관계다. 여러분 이제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이제 본 방법이 뭐냐면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 이 머리 글자예요. 머리 글자. 그러니까 이게 방송대 공부가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습자지 지식이야. 그러니까 이게 객관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냥 머리 글자만 해요. 막. 그래서 나중에 이거 설명을 하면 몰라. 그렇게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적 긴밀성 이렇게 나오면 아 장치잖아 장치. 맞나요? 아까 이거 장치라고 했죠. 장치 이런 게 포인트라고. 형식적 긴밀성 장치. 이런 식으로 해서 형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 머리 글자 이렇게 딱 정말 안 외워지면 도저히 나는 암기력이 없지. 그럼 여기다 이렇게 조그만하게 쓰면 되지. 조그만하게 쓰면 걸리면 제가 이야기했다고 하여튼 이제 조그만하게 쓰시든가 뭐 그건 알아서 하세요. 예전에 제가 어떤 분이 있냐면 이제 화장실 갔더니 어떤 분이 막 그걸 쥐고 있는 거야. 근데 봤더니 이게 그 물에 안 젖어. 유성으로 쓴 거예요. 수성으로 쓰면 잘 지워지는데. 야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진짜로. 여러분 기다렸구나.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식적 긴밀성. 그러니까 형식적 긴밀성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뭐 그런 데라든가 아까 접속어라고 제가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든가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네. 자 138쪽 보세요. 그러니까 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니까. 거기 밑줄도 딱 또 쳐놨네 친절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 나오죠. 접속어. 제가 보세요. 포인트 딱 집어드렸죠. 그 138쪽에 말이 못 따라가시겠어요? 첫째 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데서 뒷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접속어라고 했잖아요. 접속어 지시어 이런 거 나오면 다 형식적 긴밀성이다. 오른쪽 알잖아요. 네. 그 밑에는 볼 게 없다니까. 밑에 잊지 마세요. 그거 읽어요. 내용적 긴밀성. 내용적 긴밀성에서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139쪽에 보면 가나다가 있어요. 가나다. 이렇게 나오는 거 있어요. 여기 139쪽에 보면 가나다 있을 거예요. 요게 또 중요해요. 요게. 그래서 보세요. 자, 그럼 내용은 뭔 내용이냐? 공간, 시간, 논리.
그러니까 내용은 이제 김일성이 공간적인 거, 시간적인 거, 그다음 또 보니까 논리적인 거, 공간적, 시간적, 논리적, 그렇죠?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해가시죠? 공간적, 시간적, 논리적.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시험에 정말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다음 중 내용적 김일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하면 뭐 1. 공간적 질서에 따른 연결, 뭐 시간적 질서에 따른 연결, 논리적 질서에 따른 연결, 또 땡땡적 질서에 따른 연결. 그 말 이해가세요? 그렇게 나와요 시험에 주로.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암기를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뭐 논공시잖아. 논공시, 논리적 공부 시간. 뭐 논이니까 놀다가 공부하는 시간. 열심히 놀면 또 공부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논공시. 아니면 공부를 논하는 시간. 여러분 그건 뭐 답은 없어. 근데 답은 없는데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이야기를 만들면 된다니까. 이걸 그냥 막 공간적 시간적 하면 집에 가면 다 까먹어요. 그러지 말고 이야기를 만들면 안 되고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만드시라니까. 그래서 논공시다. 왜 그렇게 하죠? 자, 그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뒤에 뭐 어쩌고 나오는 것들이 있는. 이제 하나 좀 이제 이거는 뭐 시험보다 상식으로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 그 도깨비불 140쪽에 인용문 12번에 도깨비불만 밝혔다 마지막 글에 있잖아요. 네. 이 도깨비를 좀 여러분 도깨비가 이거는 이제 상식이에요. 시험은 아닌데 도깨비가 왜 도깨비냐? 이거 아시는 분? 도깨비 어원이 있어요. 모르시죠? 이 도깨비가 돛이라는 말하고 이건 상식으로 알려드릴게요. 압이라는 말이 합성어예요. 왜 여러분 공부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도깨비불 있잖아요. 공부는 여러분 시험을 위한 저는 강의할 때 항상 그래요. 시험을 위한 공부도 가치지만 좀 상식도 강의해드려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깨비에서 이 돛이 뭐냐면 불이에요. 도깨비 있는 데가 도깨비불 뭐 이런 거 있지 않나요? 네. 도깨비불. 그래서 돛이라는 말이 있고 이제 원래는 이제 그 돛 다음에 이제 야비라고 하는데 갑이에요. 가비가 돛갑이죠. 돛갑. 그 돛갑이에서 이 가비가 함진애비 뭐 이런 것처럼 아비 이런 말로 쓰인 거예요. 도깨비라는 게. 그러니까 돛 플러스 갑인데 갑이라는 말은 이제 아비. 뭐 이제 짐 같은 거 짊어지고 이런 사람 아비라는 말 많이 쓰죠. 그런 말을 합성해서 돛갑이 하다가 이 도깨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도깨비로 어원적으로. 그러니까 도깨비가 있는 데는 도깨비불도 있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이제 참고문헌에 따로 그 뭐 문제화 돼 있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이 단락 부분에서는 끝난 거예요. 그것만 하면 돼요. 네. 그것만. 자 이제 파란 문장 쓰기. 여기서부터까지 여러분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자 83쪽 많이 헷갈리면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83이요? 네, 83쪽. 조사 사용의 문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게 어렵다고 생각은 들지만 좀 하다 보면 재밌어요. 뭐 내용이. 그래서 이제 조사 사용의 문제부터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기 보면 뭐 83쪽에 보면 조사, 국어에는 조사가 있어요. 조사라는 게 은는 이가 이런 거예요. 은는 이가 모르시면 없잖아요. 이게 조사인데 자 넘겨보세요. 또 다른 거는 뭐 여러분 지금 뭐 나와 있는 건 저기 뭐지 자세히 그렇게 알 필요 없고요. 조사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좀 알아두실 게 격조사와 보조사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거기 그 84쪽에 세 번째 줄에 격조사란 말이 있고요. 그 바로 밑에 줄에 보조사가 있을 거예요. 있나요? 그러니까 격조사하고 보조사가 뭐냐면 자 격조사는 이렇게 생각하면 주격, 목적격에서 격 그러니까 뭐 직격, 목적격, 목격 이런 격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런 걸 격조사라고. 그러니까 주격하면 은는 이가 이런 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목적격이면 을을. 복격이면 뭐뭐이라는 뜻인데요. 이건 복격이 보어야 보어인데 보어 아시죠? 보충하는 말. 보어인데 되다 아니다 앞에 나오면 되다 아니다 앞에 이가 나오면 이가 보어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는 의사가 됩니다. 이거 해볼까요? 의사가 됩니다. 그러면 되었다잖아요.
가니까 이게 저기 주격조사입니까? 주격조사가 아니라 뭔지 아시겠어요? 복격조사. 이 그는 느는 주격조사지만 되었다라는 말 앞에 가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외우시면 된다니까. 되다 아니다 앞에. 그는 의사가 아니다. 만약에 의사가 아니다. 이렇게 써보세요. 그러면 이 의사가 뭐다? 복격. 그러니까 되다 아니다 앞에 나오면 있는 이가가 뭐예요? 복격이에요. 여러분 있는 이가가 붙었다고 무조건 주격이 아니에요. 그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럼 그런 의미를 됐습니다. 예, 그래서 주격 격조사 이제 격조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런 걸 격조사고 보조사를 설명해요. 보조사는 뭐냐면 자 봐요. 나는 간다. 이거는 이근이 이게 격조사예요. 맞죠? 근데 보조사는 뭐냐면 나도 간다. 또는 나만 다른 사람 빼고 나만 간다. 이게 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격조사는 아니잖아요. 보충하는 말이죠. 이걸 보조사라고. 더 깊이 들어가면 복잡한데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격조사라는 것은 있고 이 격조사는 나는 간다. 그다음에 나도 난. 이제 여러분 이제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시는 거는 3학년 1학기 가면 우리말의 구조라는 과목이 있어요. 거기서 아주 자세히 배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공부라는 게 그래요. 국문학 공부는 1학년 때는 되게 그냥 두루뭉실인데 좀 일반적으로 설명을 해. 근데 2학년, 3학년, 4학년 올라가면서 이제 깊어져. 그래갖고 아까 이제 판소리 했잖아요. 4학년에 국문학 공부하시면 판소리만 한 150페이지 나와요. 판소리만. 상상이 가세요? 판소리 그냥 할 말도 없는 거 같잖아요. 그것만 150페이지 나와요. 판소리, 무가 뭐 이런 거 200페이지. 이렇게 나와요. 150, 하여튼 100페이지 이상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교재를 보세요. 다시. 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걸 좀 알면 되는데, 자, 84쪽에 그 1번 예문이 있어요. 1번. 가을은 병마처럼 깊어져 가고 캠퍼스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게 있어요. 가을은 병마처럼 깊어져 가고. 그 다음에 밑에는 가을이 병마처럼 깊어져 가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핏 보면 가을은이나 가을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죠? 네. 가을은 뭐 달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그 밑에 설명을 하는 걸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설명을 좀 보세요. 일가와 나에서 문장은 모두 주어 자리에 쓰인 것들인데 이가와 은는이 달리 사용됨으로써 문장이 달라졌다. 즉, 두 문장을 비교해보면 일가보다 일나가 훨씬 더 자연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 사이의 차이는 가을은이 가을이로 바뀌었고 거시가 거스름으로 바뀌어 있는 점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러운 것은 이런 이제 차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써놓으니까 참 여러분 좀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자, 다른 예를 들게요. 여기 말이 좀 어려워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게 쉬울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어느 산 속에 아주 쉬운 예를 들게요. 나무꾼이 살았다. 자, 그런데 그 나무꾼은 뭐 예를 들어서 키가 컸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나올 때는 나무꾼이 살았다죠. 괜찮나? 어느 산 속에 나무꾼이 살았다.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그 나무꾼은 키가 컸다. 이럴 때 처음에 나올 때는 이렇게 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장에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문장을 시작할 때 있는 이가가 있는데 시작을 할 때는 이를 쓰면서 시작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지시를 받거나 이럴 때 많이 써요.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이게 많이 나오지 않나 이런 표현이?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여기 지금 가을이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래서 가을이 병마처럼 깊어져 가고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 의미로 쓸 때 가을은과 가을이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은는 큰 문장의 주어로 쓰이고 이가는 좀 작은 문장으로 주로 쓰인다라고 이제 그 밑에 84쪽의 밑에서 넷째 줄에 보면 밑줄 좀 쳐보세요. 밑에서 넷째 줄에 은는 큰 문장의 주어로 쓰이고 그다음에 이가는 작은 문장으로 주어로 쓰인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냥 하나 이건 작은 문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을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말한 그 처음에 시작할 때, 그다음에 끝날 때 이렇게 이제 쓸 수도 있고 여기에서는 자 보세요. 이게 뭔 소리냐면 앞에 가을이하고 뒤에 거슴이 있죠. 잘 보세요.
앞에 가을이 나의 거기 가을에 밑줄 쳐놓고 거슴에 밑줄 쳐놨잖아요. 그러면 둘 다 조사한 건 맞나요? 이도 조사하고 거슴의 은도 조사잖아요. 그런데 이 거슴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 이부터 차지하는이라는 그 문장 전체를 받고 거슴 쓴 거죠. 정말 이해가요? 가을 이부터 앞에 가을 이부터 가슴을 차지하는까지를 가로 묶어서 이게 거슴을 꾸며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거슴이 훨씬 더 어때요? 지금 큰 문장이죠. 이러이러한 것은 앞에 문장을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큰 문장에서는 이렇게 은을 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 가을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은 큰 문장이 아니라 큰 문장에 속해 있는 작은 문장이죠. 그럴 때 가을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은과 이의 또 다른 예를 제가 쓴 거예요. 또 다른 예. 이런 표현도 알아두시면 뭐 시험에 안 나오더라도 좋은 거고, 여기서는 작은 문장과 큰 문장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공부할 때는 자 이제 특히 이제 여러분이 이제 문법을 공부하잖아요. 문법 공부할 때 좀 하나 궁금해요. 문법을 공부할 때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막 구구절절 얘기가 막 다 나와요. 다 공부하는 게 아니고 문법은 여러분이 포인트를 잡고 예문 중심으로 공부하세요. 그 예문 중심. 그러면 아주 쉬워요. 백날 문법을 뭐 어쩌고 이렇게 익히는 거, 저도 영문법을 저는 이제 많이 아는 사람인데 영문법을 어떻게 하냐, 예문을 가지고 뭐 어떤 중요한 예문들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와. 그러면 되게 쉬워요. 그래서 맥베스에 나오는 어떤 구절을 가져와 가지고 예문을 가져온다든가 이렇게 써야지. 뭐 휴대 PP는 뭐뭐 했어야만 했는데 과거사 하셔야 되는 거 이렇게 백날 외워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돼요. 어쨌든 자 85쪽. 그래서 나머지 건너뛰고 이해가 안 된다고? 아니 그러니까 다시 설명. 그러니까 가을은 병마처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다시 설명. 지금 가을 이부터 차지하는까지가 하나의 문장 표현이잖아요. 이게 거슴을 꾸며줬잖아요. 그러니까 거슴이 큰 문장이라고. 거슴이 이 전체를 다 받은 거니까 큰 문장 아닙니까? 근데 큰 문장 속에 가을이라는 것은 작은 문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을이라고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자, 2번 85쪽. 자, 가와 나가 있어요. 원시 시대부터 인간은 끊임없이 발전을 거듭해 온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사실이다. 여기서 잘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원 가로 열고 원 가로 열어보세요. 원 앞에서 가로 열고 그 다음에 그 거듭해 온 다음에 가로 닫고 온 다음에 가로 닫고.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나의 살던 고향 이런 말 있잖아요. 꽃핀사고 이거 아시죠? 그러면 이게 니은이 붙었잖아요. 어떤 단어에 니은이 붙으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관용어라고 합니다. 이해갑니까? 뭐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리스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니은이 붙었죠? 다 관용어. 이 정도는 아시죠? 뭐 우리나라 분들이 이것도 몰라요? 아니 이런 걸 관용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사나 형용사에 니은이 붙으면 관용어예요. 그냥 잘 모르시죠? 동사나 형용사에 니은이 붙으면 이건 다 관용어다. 이것은 내가 먹는 음식이다. 그러면 이런 게 는이 관용어가 되는 거예요. 는이 관용어. 나의 살던 고향. 여러분 이 나의 살던 고향, 그러니까 이 국문학을 하면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이게 문법적으로 맞을까요, 틀릴까요? 문법적으로. 이거 틀린 말이에요. 나의 하면 나의 책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의 책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의 책, 나의 빵, 나의 음식. 그러니까 이건 내가 살던 고향은 원래 맞는 거예요. 내가. 왜 나의 살던 고향이냐면 이게 일본식 표현이에요. 일본식 표현. 일본식 표현이 이제 이런 식으로 명사라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가 있는 거예요. 원시대부터 인간은 끊임없는 발전을 거듭해 온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잘 봐요. 인간은 거듭해 온 주어하고 동사가 다 있죠. 인간은이 주어고 거듭해 온이 동사가 있잖아요. 주어와 동사가 다 있으면 우리가 뭐라고 하죠? 문법적으로 절이라고 합니다. 주어와 동사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관용어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 관용 뭐예요? 절이겠지. 그러니까 자, 인간은이라는 게 주어잖아요. 잘 보세요.
거듭해 온이라 발전을 거듭해 왔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서술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어하고 서술어가 있으면 절이 되는 거예요. 절이 우리가 구와 절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온이 붙었으니까 관형절이에요. 거기에다가 뭐가 붙은 거예요? 거슴이라는 말이 붙은 거예요. 거슴. 원시시대부터 인간은 끊임없이 발전을 거듭해온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사실이다. 이거고, 개성은 문화를 흡수하여 자기의 숨은 제 능력을 개발하고 발달시키는 데서 교양은 형성된다. 이게 나왔죠? 이것도 이제 보세요. 큰 문장의 이 주절의 주어와 서술어는 각각 교양은 형성된다. 맞죠? 여기서 보세요. 이게 중요한 게 포인트가 뭐가 형성되는 거예요? 교양이 형성된다는 거 아니에요? 답을 보면 앞에 개성어부터 대서까지는 그거에 대해서 종속적으로 접속.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좀 설명해. 대등적 접속과 종속적 접속. 대등적 접속과 종속적. 이런 말이 조금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데 하다 보면 쉬워요. 그러니까 대등적이라고 뭐냐면 봐봐요. 그는 축구를 좋아하고 그는 축구를 좋아하고 나는 야구를 좋아한다. 이 정도 알겠죠? 나는 야구를 좋아한다고요. 나는 야구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그는 축구를 좋아하고 나는 야구를 좋아해. 그러면 이거는 이 문장과 이 문장이 대등하잖아요. 대등적 접속이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잖아 이 정도는. 근데 종속적 접속은 뭐냐면 비가 와서 비가 오면 내일 비가 오면 할게요. 내일 비가 오면 나는 집에 있겠다. 여러분 한국인이시니까 이 정도는 알잖아요. 나는 집에 있겠다. 자, 내가 집에 있는 건 뭐예요? 내일 비가 오면 집에 있죠. 네. 비가 안 오면 집에 안 있어. 맞죠?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종속적 접속이라고 합니다. 내일 비가 오면 그러니까 이게 중국어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보세요. 하나 중국어에서는 뭐만 하면 이런 말이 없어. 민티 샤위 워짜 있자. 뭐냐면 내일 아침 내일 비와. 내일 비와. 나 집에 있어. 이게 내일 비가 오면 나는 집에 있겠다. 중국 되게 웃기지 않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막 우리 샬람 비단 좋아해 뭐 이러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이 중국어에서는 이게 뭐 어떤 접수어 이런 것들이 따로 안 써도 내일 비와 나 집에 있어 이래도 내일 비가 오면 집에 있겠다고 합니다. 어쨌든 대등적인 접속은 그런 축구를 좋아하고 난 야구를 좋아한다. 종속적 접속은 이거다. 이런 내용을 조금 알아두셔야 돼요. 요 정도는 뭐 크게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뭐만 하면 뭐만 하겠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교재를 보세요. 다시 교재를 보면 여기 이제 밑에 좀 볼게요. 그래서 이 가와 이 나가 모두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이다. 이제 보세요. 조사 사용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 가를 보면 이제 하나씩 볼게요. 인간은 끊임없이 발전을 거듭해 온 뒤에 것을 수식하는 관형절, 안긴 문장이다. 이 문장의 주어인 인간에는 이 가를 연결시켜서 여기서 났죠. 이 가를 연결시켜서 뭡니까? 원시시대부터 인간은이 아니라 뭐라고 써놨어요? 인간이라고 써놨죠. 인간이 끊임없는 발전을 거듭해 온 것은,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설명했잖아요. 작은 문장, 큰 문장 기억나십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인간이가 작은 문장이고 온 것은 이 큰 문장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걸 하나 아니까 좀 이해가 쉽잖아요. 이 작은 문장이라는 건 뭐만 하나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 속에 있는 게 작은 문장이네. 큰 문장, 이거 뒤에 이런 게 나오는 게 큰 문장이네. 끝난 거 아니에요? 요 가로 안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 작은 문장, 큰 문장, 나 머리 아파 죽겠어.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여기 가로를 묶어놔. 은 앞에. 여기까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하나의 이걸 꾸며주니까 이거는 사실 큰 문장인 건 알겠죠? 큰 문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앞에 있는 거는 작은 문장.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큰 문장, 작은 문장의 이해가 어려우면 어쨌든 것은이라고 하면 전체를 꾸며주는 거, 뒤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어려워요. 그러면 뒤에 있는 것은 큰 문장이에요. 이와 은이 뭐가 있다면 뒤에 있는 게 큰 문장. 그러니까 여러분 수준대로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수준대가 뒤에 오는 큰 문장을 앞에다가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뒤에 오는 큰 문장을 앞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 뒤에 오는 큰 문장을 앞에 놓을 수가 없는 게 뭐뭐인 것은 뭐뭐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문제 그렇게 크지 않아. 그렇게 아니 뭐뭐인 것은 뭐뭐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고. 하여튼 어쨌든 뒤에, 그러니까 더 쉽게
초등학교 수준하면 뒤에 오는 거는 큰 문제, 앞에 오는 것은 작은 문제. 그럼 더 쉽잖아요. 네. 그 정도 제 이상 더 쉽게 설명을 해요. 이해했어. 그렇게 하시면 묻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네. 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공부를. 네. 자, 이제 보세요. 3번. 이렇게 해서 예문 바로바로 들어갈게요. 자, 3번. 자, 그러니까 이걸 공부할 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문만 딱딱 보면 돼요. 3번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좀 속도가 빨라질 거예요. 자, 3번 여기서부터 좀 쉬워. 자, 푸르름이 더해가는 실록의 계절의 귀하의 건승과 가정의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뭐가 틀린 것 같아요? 가정의 그렇죠. 가정의죠. 가정의. 가정애가 아니에요. 가정애가 아니라 가정의 아니에요? 네. 가정의 평안인데 우리가 이제 가정의인데 그게 꼭 애로 나의 살던인데 나의 살던 이렇게 막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발음이 가정의 평안하심을 위한 가정의 평안, 가정의가 평안함을 꾸며준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이 분야에서는 김철수 연구원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요. 타의 추종이에요. 의, 타의. 타의는 그 뭐냐면 타자가 단을 타자잖아요. 다른 사람의 타라고 할 다른 타자예요. 다른 타자. 다른 사람의 추종을 불허한다. 요거 말고 끝난 거예요. 밑에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자, 밑에 어쩌고저쩌고 길게 써놨죠 이거. 네. 86쪽에 그 3번 예문에 이거 읽지 말라고 이거 머리 쥐난다니까. 네. 반동 되지는데 읽지 말고. 자, 3 이제 밑에 달라. 우리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한 마디씩만 해도 천만의 말씀이잖아요. 천만의 말씀. 근데 우리가 천만의 말씀이니까 천만애라고 쓸 수 있죠. 이렇게 쓰지 않나요?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애가 아니라 뭐예요? 천만의 말씀. 그 이야기. 천만의 말씀. 그 이야기 쓰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이렇게 많이 쓸 때. 근데 이런 걸 잘 모르신 분들 천만애 이렇게 막 쓰는 경우가 많아요. 천만의 말씀. 이렇게 이제 뭐 예를 들어 나의 책인데 나의 책 이렇게 쓰는 분이 있어요 정말. 있으라고 있는. 나의 책. 그 뭐냐면 내가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어떤 학생이 이제 이거 시가 그 어떤 학생이 이제 아프다고 그런 거예요. 아프다고 그러다가 이제 뭐라고 쓰냐면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꼭 나올게. 이렇게 써놨어. 이게 히읗을 써야 되잖아. 요즘 아이들은 그런 개념을 잘 구분을 못해. 이해하십니까? 이거 진짜. 좀 공문하게 들어와야 돼. 이게 국문하고 공부를 해야 돼. 여기 보세요. 그 4번. 사회복지 매장면이에요 여기요. 아니 사회복지 아닌데 다른 쪽으로. 그래서 네. 자 87쪽. 자 이제 좀 속도가 빨라질 거예요. 이제 좀 아까보다 쉽죠? 이제 큰 문장 작은 문장은 아니니까. 자 87쪽 4번. 세계에서 맛으로 유명한 우리나라 배로만 갈아 만듭니다. 우리나라 배로만 갈아 만듭니다. 뭐랄까요? 배마늘이에요. 배마늘. 우리나라 너만을 사랑했었다. 마늘 있잖아요. 마늘. 그래서 여기 밑에 보세요. 갈다는 뭔것을 갈다잖아요. 목적어로 취하거나 뭔것을 뭔거로 갈다. 밑에 있죠? 그런데 이 문장에서 배는 갈다의 대상으로 목적어만 쓸 수 있으며 무엇인가를 갈기 위한 도구로 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로만이 아니라 배마늘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이렇게 써놨는데 뭐 그냥 이거는 그냥 배마늘로 그냥 여러분이 알아두는 게 그냥 쉬워요. 어쩌고 하는 것보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되게 많이 또 틀리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약은 뭡니까? 약사에게 뭐죠? 모르는 것은 가이드에게 상담할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1박 2일에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약은 의사 약사에게 상의하십시오예요. 약사와 상의하십시오예요. 와예요. 와. 그래서 에게를 와로 붙여야 돼요. 에게를 와로 붙이라고. 이런 게 이제 시험 나오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면, 자, 이제 유형을 알려드릴게요. 자, 다음 중 문법적으로 잘못된 것을 찾아라. 1, 2, 3, 4. 그래서 1번, 어쩌고, 타의 추종을 묻잖아. 이해갑니까? 가정의 평안함. 하다가 의사, 약사에게 상의하십시오. 이게 답인 거예요. 그렇게 나온다니까 시험에 이제 하여튼 시험 봐보세요. 그렇게 나오나 안 나오나. 그래서 이거는 와다. 상의라면 누구와 상의하는 거죠? 교민과 여행객들의 주의 당부. 여기서 자 이것도 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애와 애기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애와 애기의 차이죠.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애와 애기의 차이는 확실히 이게 알아두세요. 애는 무정물이 뭐냐? 감정이 없는 거. 예를 들어서 보세요. 물론 이제 나무도 감정이 있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우리 사람처럼 막 이런 관점으로는 감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무에 물을 줘.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정물이죠. 근데 애계라고 하는 것은 유정물. 감정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철수에게 책을 줬다. 이러면 쉽죠. 철수에게 책을 줬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유정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끝난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감정이 없는 거는 애예요. 그러니까 이걸 나무에게 물을 줬다면 안 된다고요. 철수에 책을 줬다도 안 돼요. 근데 약사에게는 유정물이잖아. 어디요? 의사 약사에게 상해주십시오. 아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상의하십시오인데 지금 그걸 하는 게 아닌데 상의하다 할 때는 그러니까 지금 밑에 주의당 보호를 할 때예요. 답은 그러니까 상의하다 할 때는 누구와 상의하다. 이게 상의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뭐 얘기라니까 뭐뭐와 상의하다고 뭐뭐하고 그거 지금 답은 보고 있어요. 교민과 여행객들의 주의당부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민과 여행객들은 유정물이잖아요. 유정물에는 뭘 붙인다? 애기를 붙인다. 그 이야기입니다. 유정물에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살아를 보면 살아는 지금 보세요. 치료하는 과정에서 고통에 못 이겨 눈물을 흘리거나 소리를 지르고 어쩌고 나왔네. 자, 고통에 못 이겨요? 고통을 못 이겨요? 고통을 못 이기는 거지. 고통에라고 써놨잖아요. 애를 을로 고쳤어요. 고통에 못 이겨가 아니라 고통을 을로 고치라고. 고통을 못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고통에 못 이기는 그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고통에 못 이기라는 표현을 쓰긴 쓰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한국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이죠. 정확히 말할 때는 고통을 못 이겨 이렇게 쓰는 것이 슬픔을 이겨내다 그러잖아요. 슬픔에 이겨내다 안 하죠. 네. 그거 이해합니다. 고통을 못 이기는 거죠. 그럼 이긴다라는 것은 뭐냐면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를 이기다 이런 거 아니에요? 너를 이겼다. 내가 이번에 너를 이겼다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이 정도. 자, 그다음 넘어가고. 알면 쉬운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보면 돼요. 자, 5번에 가나다 이렇게 나오는구나. 5번에 가나다. 자, 3초는 나만 보면 커서 뭐가 되겠느냐라고 묻곤했다. 이거는 뭐가 되겠느냐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따옴표가 없죠. 따옴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게 쓰는데 이건 뭐가 되겠느냐라고가 아니라 뭐가 되겠느냐고 해요. 엄마는 이해 가세요? 뭐가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뭐가 되겠느냐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가 되겠느냐가 만약에 따옴표가 있으면 어때요? 그 라고가 되겠죠. 무슨 소리냐면 이해가 안 가죠? 자, 뭐가 보세요. 그렇게 아니면 되겠느냐가 보세요. 따옴표가 이렇게 있다고 해요. 이러면 라고라. 근데 이 따옴표가 지금 없잖아요. 그럼 뭐가 되겠느냐고 합니다. 따옴표가 있을 때 라고를 쓰는 것이고 없으면 그냥 뭐가 되겠느냐고 그 이야기예요. 뭐 직접 인용, 간접 인용 어려우면 따옴표가 있으면 라고. 무슨 말 이해 가십니까? 뭐라고. 근데 따옴표가 없으면 그냥 되겠느냐고. 네, 그런 얘기예요. 따옴표가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밑에도 답이 잘했네. 모두 자기들 주장만이 옳다라고 우기며 옳다라고 해요, 옳다고 해요. 옳다고. 그 다음에 기본기가 문제다라는 것은 기가 문제다라는 것을 이것도 어때요? 이거는 이제 문제 뭡니까? 다에서는 다를 빼야죠. 문제 닿는 것을 이상하잖아요.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말로 읽을 때 문제 닿는 것을 이런 말 없잖아요. 문제라는 것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5번을 이렇게 써서 5번에다 뭘 쓰냐면 이거는 직접 인용이 아니라 간접 인용. 이걸 간접 인용이라고 합니다. 이번 문장은 그러니까 따옴표가 있으면 직접 인용, 따옴표가 없으면 간접 인용 이렇게 하시면 돼요. 따옴표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내용이 되고요. 자,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라고 합니다.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된다.
그 위에 막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거는 그냥 다 빼도 됩니다. 그런데 호응이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 이것도 좀 미리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호응을 우리가 이제 국문학 공부하다 보면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 이 정도는 한자 읽을 줄 아시겠죠? 공기. 함께 공자에 일어날 기자잖아요. 그죠? 공기. 이게 우리가 뭐예요? 공기. 여러분 이제 국문학 공부하다 보면 호응이란 말도 쓰겠어 보는데 어떻게 책을 읽다 보면 공개한다 이런 말 써. 이게 에어 공기가 아니라 함께 일어난다. 호응한다는 뜻이에요. 뭔 말 이해가요? 그래서 왜냐하면 나왔어 앞에 왜냐하면 나오면 뒤에 뭐예요? 뭐뭐? 때문이다 나오죠. 이런 걸 호응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오면 때문이다 나오잖아요. 호응인데 호응을 좀 더 있어 보이게 뭐라고 한다고요? 공기라고. 공기. 아시죠? 공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호응이 공기인데 밑에 6번을 볼게요. 6번. 어디 가니 벌써 12월이네요. 여러분 보세요. 어디 가니 벌써 12월이네요 라고 하는 게 지금 6번을 보고 있어요. 6번. 어디 가니 벌써 12월이네요. 이렇게 나왔는데 먼저 자 그러면 이런 거는 지금 주어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경우는 어디 가니 벌써 12월이네는 이거는 이제 그 어디 가냐면 뭐 학교 가요 이렇게 써야 하잖아요. 맞죠? 근데 이거는 그냥 침묵을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지. 어디 가니 이제 우리가 할아버지들이 이제 나를 만났어. 그리고 집에 가고 있어. 집에 가고 있어도 어디 가니 그러죠. 그러지 않나요? 이게 그냥 하는 멘트인 거지. 이건 인사 멘트.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막 그렇게 말 쓰면 형광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친교적입니다. 그렇죠, 맞죠. 네, 이거 친교적. 맞아. 아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공부를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 다르게. 여러분의 인생은 국문하고 공부하기 전과 후로 바뀐다니까. 비포에서 이제 친교적 기능 맞아요. 그걸 말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90페이지 보세요. 자, 뭐 이렇게 나왔는데 외우고 자연스럽게 쓰인다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말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말이 재밌는 게 보세요. 자, 어디 가니 썼잖아요. 영어 너는이란 말 빼먹은 거죠. 너는 어디 가니 뭐 이렇게 쓰잖아요. 너 어디 가니 썼는데 우리말은 참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말 재밌는 게 주어를 빼먹어도 돼.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갔다 이렇게 쓰지 않나요? 나는 안 쓰잖아요. 근데 영어에서 여러분 went to school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절대로 없어. 이런 문장 자체가 존재하잖아요. 이게 영어의 우리말의 차이점이에요. 우리말은 그냥 나는 안 쓰잖아요. 그죠? 학교에 갔다, 밥을 먹었다 이렇게 쓰지만 영어는 반드시 주어를 또 써줘요. 이게 이제 우리말과 차이점이죠. 하여튼 여기서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벌써 12월이 됐는데 자 그래서 그런 것만 알면 되는 거고 이제 7번으로 가겠습니다. 7번 그 밑에 90페이지 7번.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옥천동은 예전에는 농촌이었던 곳인데 태어난 곳은 아니다. 해놨어요. 태어난 곳은 아니다. 자 일단 밑에 읽어보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갈게요. 네. 축구를 비롯해서 여러 해야 하기도 어렵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종류의 스포츠가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두뇌가 한창 자라는 아기 때 영향을 충분히 못하면 두뇌 성장에 지장을 줄 수 있다. 하나씩 볼게요. 7가에서는 잘 봐요. 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옥천동은 예전 옥천이었던 곳인데 태어난 곳은 아니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태어난이라고 하는 거 밑줄 쳐봐요. 태어난 앞에 주어가 어때요? 빠져있죠. 농촌 지금 7번 가해번에 있잖아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옥천동은 예전에는 농촌이었던 곳인데 그 다음에 태어난 밑줄 쳐놨잖아요. 쳐놓으셨죠. 그럼 이 앞에 뭐 내가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태어난 곳은 아니다라든가. 주어가 빠져도 얘기가 주어가 빠져도 이제 되는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인데 태어난 곳은 아니다라고 하면 이때는 누가 태어난 내가인지 그가인지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불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갔다 이러면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할 때 학교에 갔다라고 보통 나누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내가 살고 있는 옥천동은 동촌이었던 곳인데 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태어난이라는 말이 관용어죠. 태어난이라는 말이 관용어잖아요. 여기까지 알겠죠? 니은이 붙었으니까. 관용어가 있으면 관용어 앞에서는 보통 주어를 써야 돼요. 이게 뭔 소리냐면 자 나의 살던 아까 했잖아. 나의 살던 고향은 꽃핀다. 그 관용어잖아요. 이 앞에 이렇게 나은라든가 이런 거 써놨잖아요. 주어라든가 뭐 수식어라든가 뭘 써줘야 돼. 나의 그거 생각하면 원래는 이게 내가 살던 게 맞다고 했잖아.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밑에는 축구를 비롯해서 이렇게 쭉 있어요. 헤아리기도 어렵다. 그런데 이 밑에 것도 7나의 문장에는 한 가지 공통점 앞에 그것들은과 같은 주어를 보충해 줘야 된다. 그 밑에 보세요. 한 가지 잘 보세요. 그것들은이라는 것이 빠졌다는 거예요. 어디에? 스포츠가 있지만 다음에. 여기까지 이해 가요? 스포츠가 있지만 그것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왜냐면 이게 지금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종류의 스포츠가 있지만 주어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기. 주어 있어요? 그런데 접속부사 이렇게 뭐 지시부사, 많은 형용사, 종류의 수식어, 스포츠가 있지만 이렇게 썼잖아요. 그렇죠? 있지만 그 다음에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버리면 이 내용들을 뭡니까? 앞에 축구를 비롯해서 야구, 농구, 탁구, 배구 이런 게 지금 안 나온 거잖아요. 여기서 반드시 그것들은이라는 걸 집어넣어야 돼요. 그 말이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두뇌가 한창 자라는 아기 때 영향이 충분치 못한 두뇌 성장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자, 이게 또 보세요. 두뇌가 한창 자라는 아기 때 영향이 충분치 못하면과 두뇌 성장에 지장을 줄 수 있다로 나눌 수 있는데 뒷문장에 주어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 전체 의미를 고려하면 아기 때의 충분하지 못한 영향. 그러니까 그로 생각할 수 있어. 따라서 이 문장을 두뇌가 한창 자라는 아기 때의 충분치 못한 영향은 충분치 못하면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충분치 못한 영향은 거기 그 90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을 거기 밑줄 좀 칠까요? 충분치 못한 영향은에다가 두뇌 성장에 지장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아기 때 영양을 잘못 먹으면 그 두뇌 성장에 지장을 줘요. 그러니까 영양은이 주어가 되고 지장을 준다가 될 거 아닙니까? 영양은 그런 이야기예요. 충분치 못하면 두뇌 성장에 지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앞에 주어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충분치 못한 영양이 지장을 줄 거 아닙니까? 충분치 못한 영양. 그래서 여러분 어린 아이일 때 이거 이제 혹시 주위에 손자나 손녀가 있다 그러면 상식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뭘 많이 먹이는 게 좋냐면 견과류를 많이 먹이는 거예요. 견과류가 뭔지 알죠? 땅콩, 호두, 잣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몇 세 이전에 먹는 게 가장 좋냐면 5세 이전. 이거 진짜 이거는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5세 이전에 이런 걸 많이 먹이잖아요. 두뇌 발달이 엄청나게 촉진돼요. 여러분 드셔봤자 이제 안 돼요. 호두 같은 거 다 는 네, 당연히 호두나 이런 거, 호두, 땅콩, 잣 이런 거 있잖아요. 5세 이전. 5세가 너무 여러분들 다 끝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안 되고 그러니까 어린아이 손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는 하세요. 이게 진짜로 뇌세포 발달을 안 먹여서 별로 내가 안 좋다고 뇌세포 발달을 5세 이전에 안 줬어. 진짜로 그렇죠. 5세 이전에 뇌세포 발달을 줬어요. 많이 촉진시키고 형식으로 나눠서. 예. 자, 그럼 이제 91쪽에 보세요. 91쪽에 보면 자, 여기 8번을 볼게요. 8번. 자, 무엇보다도 열악한 관람 여건도 여기 8번 하나만 좀 보고 좀 쉴게요. 시급한 문제도 할 때 나왔어요. 국제원자력기구는 북한이 최초 보도 곳에서 어쩌다 밝혔다. 자, 8가를 잘 보세요. 문장 구조로 보면 열악한 관람 여건이 시급한 것이다. 맞죠? 근데 어색하다. 무엇인가 필요한 성분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열악한 관람 여건에 대한 뭐가 빠져있어요? 서술어가 빠져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밑에 나오죠. 해결하다, 개선하다, 서술을 보충해서 자, 그 다음에 밑줄 세 다운표에 무엇보다도 열악한 관람 여건도 해결해야 개선해야 할 시급한 문제이다와 같이 고쳐줘라. 열악한 관람 여건도 시급한 문제다가 아니라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다. 그렇지 않나요? 이런 걸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결해야. 그러니까 여기 해결해야 할, 개선해야 할 여기 동그라미 좀 쳐놓으세요. 해결해야 할, 개선해야 할 여기 동그라미. 이런 게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인, 여러분 다 한국인이시잖아 지금. 여기 뭐 미국인이나 없으시잖아. 근데 우리 말인데도 어때? 어려워요. 우리 말인데도 어렵잖아. 1학년도 이렇게 어려운 2, 3학년 애들 얼마나 어려워. 아니 1학년을 좀만 하시면 2, 3, 4학년은 쉬워져요. 1학년. 그랬으면 좋겠어. 아니 그렇게 돼요. 자, 그렇고 그 다음에 국제원자력기구는 북한이 최초 보고서에서 신고한 내용과 중대 불일치를 발견했다고 나왔잖아요. 자, 여기도 보세요. 중대한 불일치의 구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원자력기구는 북한이 최초 보고서에서 신고한 내용과 여기 보세요. 사찰 결과 사이에 이게 빠졌죠.
거기 그 밑에 보면 사찰 조사한다는 거예요. 조사하는 거. 네. 사찰 결과 사이에다 밑으로 쫙 쳐보세요. 사찰 결과 사이에 있잖아요. 중대한 비리티를 발견했다 밝혔다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장을 볼 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말 이 글쓰기가 그냥 얼핏 보면 이게 그 말이 그 말 같아. 다 틀린 거 같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자세히 이걸 따져 보면 그 내용들이 이게 이런 뜻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는 게 이 과목의 특징인데 이거는 여러분이 뭐 시험도 시험이지만 한국인이라면 이런 것도 알아두면 나쁠 건 없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는데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걸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쉬었다가 그 뒷부분 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